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라오쇼의 낙타샹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먼저 낙타샹즈는 어떤 작품일까요? 낙타샹즈는 낙타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인력 거꾼 샹즈의 이야기입니다. 1920에서 30년대 베이징을 배경으로 인력 거꾼 샹즈의 비참한 일생을 그린 장편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농촌 출신의 흙수저 샹즈가 인력거를 3번 샀다가 3번 잃게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삼기삼락이라고 합니다. 3번 일어섰다, 3번 몰락했다는 뜻이죠. 샹즈는 인력거를 어쩌다 3번이나 잃었을까요? 샹즈는 3년 동안 먹고 마실 것을 아껴가며 열심히 일해서 겨우겨우 자신의 인력거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당시는 군벌들의 세력 다툼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샹즈는 베이징 외곽으로 인력거 손님을 태우고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군인들에게 인력거를 빼앗기게 됩니다. 샹즈는 차오 선생 댁에서 전세 인력거를 끌면서 다시 인력거 살 돈을 모으지만 차오 선생을 잡으러 온 순 형사에게 새 인력거를 사려고 모은 전 재산을 또 빼앗기게 됩니다. 샹즈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훈유와 결혼을 하고 훈유는 그에게 중고 인력거를 한 대 사줍니다. 하지만 훈유는 아기를 낳다가 죽고 샹즈는 장례 치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인력거를 다시 팔게 됩니다. 그럼 작가 라오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가 라오쇼는 1899년 2월 3일 베이징 서쪽의 빈민가에서 팔남매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라오쇼의 본명은 슈칭춘, 한국식 한자 발음으로는 서경춘인데 입춘 전날 태어났다 하여 봄을 경축한다는 뜻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라오쇼는 만주족 기인 출신인데 기인은 기이한 사람이 아니고 깃발 기를 씁니다. 군인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팔기제도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그의 아버지는 은자 세냥의 황성을 호위하는 말단 군인으로 비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팔기제도란 만주족 특유의 군사행정 조직인데 모든 만주족은 노랑, 하양, 파랑, 빨강 이 4색의 깃발과 그것에 테두리를 한 4색의 깃발, 총 8가지 깃발 아래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테두리가 없는 깃발에는 발을 정자를 붙이고 테두리가 있는 깃발에는 거푸집송 양자를 붙이는데 라오쇼는 테두리가 없는 붉은색, 즉 정홍기 출신이었습니다. 라오쇼가 태어났을 때 청나라의 구군은 이미 기울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가 2살 되던 해인 1900년에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고 자국민을 보호하고 의화단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베이징을 쳐들어온 팔국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라오쇼의 아버지는 총상을 입고 끝내 사망합니다. 이후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죽음에서 비롯된 가족의 빈곤했던 삶과 그 연장선 상에서의 중화민족 고난의 역사는 라오쇼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그는 베이징을 상징하는 작가로 베이징에서 나고 자랐으며 베이징어를 가장 잘 다루고 베이징 사람들, 특히 서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생동감 있게 묘사한 것으로 손꼽힙니다. 보시는 장소는 라오쇼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베이징 서쪽 호국사 부근의 샤오양취안 후통입니다. 이곳 8번지에서 라오쇼가 태어났습니다. 라오쇼는 중일전쟁이 끝나고 1946년 3월에 미 국무원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으로 갔다가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초청으로 다시 귀국해서 문화단체의 요직을 맡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돌아온 라오쇼가 여생을 보낸 집으로 현재 라오쇼 기념관으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라오쇼는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의 박해를 받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홍위병한테 끌려가 구타를 당한 뒤 집에 돌아왔다가 이튿날 아침에 실종되어 태평호라는 호수에 빠진 채로 발견되었는데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라오쇼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옌징 대학에서 영어를 첨강하다가 에반스라는 교수를 알게 되는데 에반스의 추천과 그가 소속된 런던 선교회의 도움으로 런던 대학 동양학부의 중국어 교사로 초빙되어 영국에서 6년간 체류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유학 기간에 영어 공부도 할 겸 영국 문학 작품들을 섭렵하면서 본격적인 창작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만약 시종 국내에만 있었더라면 소설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에 도착해서 나는 소설을 영어 배우는 교재로 삼아 닥치는 대로 읽었다. 조금 읽고 나자 손이 근질거렸다. 고향을 떠나 있자니 늘 집 생각이 났고 자연스레 지난 몇 년 동안의 생활 경험이 떠올랐다.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 어쨌든 저녁에 시간이 있으니 한번 써보자. 그는 영국에 있는 동안 3편의 풍자적인 장편소설을 발표하고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라오셔는 어떻게 낙타샹즈를 쓰게 되었을까요? 영국에서 돌아온 라오셔는 산둥의 진안, 칭다오에서 교수를 지냈습니다. 1936년에 낙타샹즈를 쓰기 전까지는 줄곧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본업, 창작이 부업이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방학을 이용해서 작품을 집필했는데 그렇다 보니 창작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쉬어야 할 때 제대로 쉬지 못하니 건강도 나빠지고요. 그는 영국에서 귀국할 때부터 전업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당시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대륙 침략에 나선 시기였습니다. 친한 친구들의 만류로 일단 진안의 치루대학 교수로 취직을 합니다. 진안의 치루대학을 사직한 후에는 당시 출판 문화의 중심이었던 상하이로 직접 가서 직업작가로 먹고 살만한지 그 가능성을 탐문해 보기도 했는데 128 사변 이후 출판업이 불경기다 보니 그를 투고할 문예 잡지가 적어져서 마음을 접습니다. 1934년에 그는 칭다오의 산둥대학 교수로 부임합니다. 그러다 1936년 봄에 동료 교수에게 어떤 인력 거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료 교수가 베이징에 있을 때 전용 인력 거꾼을 고용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력 거를 샀다 팔았다 3번 반복했고 나중에 가서는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걸로 소설 한 편을 쓸 수 있겠군. 라오셔가 이렇게 말하자 그 친구는 이어서 군대에 끌려갔었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 군대가 이동하는 틈을 타 낙타 3마리를 훔쳐 도망쳐 나온 인력 거꾼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라오셔는 이 2명의 인력 거꾼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 사람인지는 묻지 않고 다만 인력 거꾼과 낙타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간단한 모티브를 어떻게 10만 자가 넘는 장편 소설로 확대시킬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라오셔는 봄부터 여름까지 뭔가에 홀린 듯 자료를 수집하고 주인공 샹지의 생활과 외모를 이리저리 바꿔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본격적으로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낙타샹즈는 1936년 9월부터 우주풍이란 잡지에 1년간 연재되었는데 한 달에 2장씩 2년을 연재했습니다. 작품이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잡지기고라는 형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번역된 단행본으로 낙타샹즈를 접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모습으로 읽혔습니다. 이 작품은 라오셔에게 작가로서의 성공을 가져다 주었고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고전 매트릭스 낙타샹즈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